트럼프가 이제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요.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어떤 식의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제한된 세제 정책을요, 개인, 법인, 그리고 관세, 하도 요즘에 말도 많은 그 관세 측면까지 포함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각각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또 불리한 내용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인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7년이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굉장히 큰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세율 인하인데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2017년도 그 세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요, 최대 세율이 35%였어요. 근데 35%에서 21%로 낮췄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레디컬한, 굉장히 급진적인 이 변화였었죠. 근데 그걸 이제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20%로 전체적인 이 법인세율 인하를 제한을 했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세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 15%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제안, 계획을 발표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법인세율은 21%에서 20%로 낮추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걸 20%가 아니라 15%까지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이라는 게 뭐냐?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캠프의 어떤 경제 자문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직원이 75% 이상이 미국 내에서 고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구개발 비용에서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 이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실제 법이 나오겠죠. 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이때 좀 더 구체화되고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어떤 그 중요도가 높은 이 법인세와 관련된 방향성, 이 개정의 방향성 중에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국내 생산 활동에 대한 공제라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원래 이게 DPAD라 그래서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꽤나 오래된 제도였었어요. 이게 국내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여러 비용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이 제도가 폐지됐었어요. 근데 폐지됐던 이유는 감세하는 걸 트럼프 정부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이 법인세 인하요. 35에서 21%로 인하했던 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였었단 말이죠. 대폭 낮춰진 거기 때문에 DPAD와 같은 이런 개별 공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때 이제 이번 2기 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이요, 이러한 DPAD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내 생산 기업의 21% 세율을요, 앞서 얘기했던 뭐 20% 그리고 15%로 낮추는 건데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주는 것과 같이 갈지 아니면 따로 갈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15%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컴바인돼서 갈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방향성이라는 면에서 국내 생산 활동, 국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계속해서 푸시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읽을 수 있겠죠. 뒤이어 얘기할 텐데요. 외국 기업들도 이 혜택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다 보니 미국 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겠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요,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찬성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한다라는 것, 해외로 그간 이전되었던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자 한다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국내 생산 활동의 증가라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대중무역 전쟁이라든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제조업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로 이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죠. 코로나19 이후에 강조된 어떤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미국의 정책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장점이라면 비판의 목소리죠. 이렇게 세제 혜택 줬다가는 이거 국가 재정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도요,
경제 효율성. 경제라는 것이 이게 개별 경제 주체들, 사업체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사실 이걸 어떤 좀 네거티브하게 보면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겠다 또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경제 효율성이라는 것도 저해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 아무튼 그 방향성에 대한 제가 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기타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보면요.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행법에는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제도,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긴 한데 뭐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물건 가격을 생산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소득을 내는데 쓰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일정 기간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다. 부동산을 사는데 들인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공제한다. 이런 컨셉인 거잖아요. 또는 뭐 기계장치, 그렇죠? 뭐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것들 다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걸 원래는요. 100%까지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비용 공제하는 게 아니라 당해에 다 땡겨서 100%를 감가상각한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현행법상 60%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걸 100%로 다시 올리겠다라는 게 또 트럼프 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그런 방침이었었죠. 자, 이와 비슷한 얘기일 텐데요. 또 R&D 비용을 즉시 공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현행법은 5년 그리고 또 뭐 15년 정도에 걸쳐서 상각하거든요. 기간에 걸쳐 R&D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바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5년 또는 15년, 이게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상각했는데 이걸 즉시 공제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으로서 어떤 게 있었느냐. 앞서 얘기했던 이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15% 세율 있죠. 이걸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지가 관심인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캠프가요. 예전에 대선 당시에도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미국 내 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 방안들을 검토한다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결국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 국내 생산 기업이라는 것의 정의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외국 기업의 오너십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그런 생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밖에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 공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미국 내 고용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주겠다라는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이 미국 내 투자와 관련한 어떤 행정 절차 면에 있어서 간소화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우대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뭐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중이다라는 게 발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형평성, 또 세수 감소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또 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이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어떤 세제,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요. 관세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요. 전반적인 관세 인상을 제안했었죠. 당시의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내용은요. 첫 번째로 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었죠. 결국 이 공약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또 국내 생산의 장려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긴 했지만 또 동시에 이게 이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끝났죠. 당선이 되고 나서 최근에 불과 뭐 며칠 전이었는데요. 이 관세 정책 관련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더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부터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또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또 10%를 추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뭐 여러 곳에서 지금 했거든요. 저 11월 말에 지금 시점에 여러 캐나다에서 열린 뭐 에너지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세 정책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기대하는 바는요, 공식적으로 이제 뭐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경제적인 압박, 뭐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무역 상대국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주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압력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관세 협상 카드를 사용해서 불법 이민과 어떤 마약 유통 단속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고, 또한 국경 통제에 있어서도 이런 높은 관세를 하나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자국의 뭐 예컨대 뭐 멕시코 같은 경우요, 자국 남부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을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관세와 불법 이민, 관세와 마약 유입을 막는다, 억제한다,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지 조금 다소 좀 억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어떤 기타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그럴듯할 것 같은데요.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겠고요. 그리고 또 연방정부의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앞서 소득세 감세를 계속해서 하면 이거 세수 어떻게 확보하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반해 이 관세는 높이는 거니까요. 연방정부로 하여금 이 소득세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관세에서 늘릴 수 있겠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세 인상 방침으로 인해 연간 약 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예상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부정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관세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건요, 물가 상승이죠. 이 컨슈머 프라이스, 소비자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또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상대국도 또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무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또한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되다 보면 국제 공급망이 교란될 것도 분명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에 있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취임 이후에 또 앞으로도 계속 뉴스들이 나올 테니까요. 뭐 지켜봐야 하겠으나 어쨌거나 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되는 바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의 세제 및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의 어떤 국내 생산, 미국 기업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면서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또 유치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하면 법인세 면에서는요, 첫 번째 이 법인세율을 20%로 더 낮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국내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 세율을 15%로 낮추건 아니면 이 국내 생산활동 공제, 앞서 제가 DPAD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제도화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실질적인 세율을 15%로 낮출 수 있게 해주거나, 또 이제 기타 뭐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그리고 R&D 비용에 대한 즉시 공제와 같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법인세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 근데 실제로 캐나다에 대해서 25%를 최근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또 6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취임 이후에 의회에서 또 논의가 될 부분일 텐데, 뭐 아시다시피 의회도 역시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이 원하는 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또 이게 단순히 다수당이 어디냐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의회의 지지, 그리고 국제적인 반응, 그리고 또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경제적인 현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런 각각의 개개인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한 기업 운영자들은요, 이러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유연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뭐 공자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지켜보면서 잘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게 장시간에 걸친 거의 한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내용의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주변에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요, 다시 한번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또 주변 분들께도요, 이런 양질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